여보세요? 세령 씨 맞아요. 세령 씨, 제발 내 집만 돌려줘요. 집만 돌려주면 다른 건 달라고 안 할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팔았을 뿐인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자식들한테도 손절당하고 친구들한테도 손절당하면서까지 세령 씨를 위해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세령 씨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날 두고 떠나버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정균 씨의 애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세령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퀴벌레를 대하듯 경멸하는 목소리로 정균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불나방처럼 달려들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균 씨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성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남았고 정균 씨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되돌릴 수 없는 후회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노년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불같은 사랑을 해보고 싶었던 정균 씨는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정균 씨는 어쩌다 이런 지독한 악몽의 주인공이 돼버린 것일까요? 여러분께서도 현재 외로움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김정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노년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빼앗겨버린 김정균 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정균 씨에게 세령 씨는 인생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무미건조한 노년의 삶에 기적같이 나타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정균 씨는 세령 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한 번의 황혼 연애를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소위 꽃뱀이라 부르는 여성에게 된통당하고 만 것이었는데요. 정균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끝내 인정하지 못했고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에게 꽃뱀에게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존심이 상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죠. 그래서 정균 씨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고 말이죠. 가슴 미어지는 사랑 이야기로 포장하려는 정균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티나는 거짓말을 믿어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자 씨가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도저히 연애할 상황이 아니래.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한사코 거절하더라고. 넌 그 말을 정말 믿냐?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대충 핑계대고 그만 만나려는 거잖아. 넌 그냥 꽃뱀한테 걸린 거야. 아니야, 영자 씨는 헤어지는 날까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 이 얼빠진 놈아,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이제 그만 인정할 건 인정해. 우리 사랑을 모욕하지 마. 우리는 그저 때가 안 맞았을 뿐이야. 시절 인연이라고 할 수 있지. 서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시절 인연은 개뿔. 너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시절 인연한테 1,000만 원이나 쓰냐? 너 만나는 사람 생겼다고 신나가지고 우리한테 자랑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렇게 돈 쓰고 싶으면 앞으로 우리한테 술이나 사. 정균 씨는 친구의 말이 너무도 다 맞는 말이라 더 이상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의 뼈아픈 충고를 안주 삼아 씁쓸하게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균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가의 선물을 요구해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죠. 정균 씨는 그 쎄한 느낌을 끝끝내 외면했지만 결국 이야기는 모두가 예상한 결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균 씨도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에게 이렇게까지 돈을 쓰는 데에는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뼈가 시릴 정도로 사무치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생긴 마음속의 허함을 사람들에게 돈을 쓰며 해소해 보려 했던 것이었는데요. 친구들은 그런 정균 씨를 보며 가진 건 돈뿐인 놈이라며 술값을 계산하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고, 어느 순간부턴 말을 하지 않아도 정균 씨가 돈을 쓰는 게 당연하게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그 순간만 잠깐 괜찮을 뿐,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외로움에 온몸이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정균 씨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즐겁지 않았지만 저녁에 홀로 집에 있는 것은 더 싫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은 그저 지갑일 뿐이었지만 이 친구들 외에는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균 씨는 술값은 얼마든 계산할 수 있으니 그 대신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노후에도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들에게 외로움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너 우리 놀리냐? 돈 걱정 없고 몸이 편하니까 팔자 좋게 외로움 타령이나 하고 있지. 정균 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자식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만 셋인 정균 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된 이후로 외로움을 견뎌왔습니다. 재테크와 퇴직금으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놓았던 터라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균 씨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자식들은 절대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무뚝뚝해서 생일날과 명절에 찾아와서 흰 봉투만 덜렁 내밀고는 아무 대화 없이 TV만 보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는 놈 하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외로움을 내비쳐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노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만 그렇게 외롭고 고달픈 게 아니라고요. 늙어서 자식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듣고 몸 안 아프고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만으로 복이라 생각하셔야지.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이 추운 날에도 길에 박스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이 천지란 말이에요. 아들들은 공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정균 씨에게 쓴소리를 하며 나무라기 바빴습니다. 아들들의 핀잔에 뻘쭘해진 정균 씨는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는 볼품없고 처량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균 씨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초라하고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누구 하나 정균 씨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정균 씨의 마음은 서서히 굳어져 갔습니다. 외로움이 암세포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결국 우울증이 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베란다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던 정균 씨는 그날따라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윽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만 살고 싶어.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 정균 씨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너무나도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유튜브에 우울증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균 씨는 우울증 증상의 대부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자신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정균 씨는 용기를 내어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꾸준히 다녀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균님,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그게 자꾸 누워 있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못 먹고 넘어갈 때가 많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낮에 자꾸 누워 계시면 밤에 못 주무세요. 낮에 햇빛 보면서 산책도 하시고 먹기 싫어도 식사도 제때 챙겨 드시고요. 약도 중요하지만 식사랑 수면 이 두 가지는 김정균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정균 씨는 진료비를 계산하며 매주 똑같은 말을 듣는 진료가 별 소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모로 지친 정균 씨는 그저 간호사에게 얼른 약을 받아서 집에 가고 싶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처음 오는데요. 그게 세령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세령 씨는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얼굴로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균 씨는 왠지 모르게 그런 세령 씨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정균 씨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진료를 받아보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령 씨는 계속 정균 씨와 같은 시간에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세령 씨가 먼저 정균 씨에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얼떨결에 눈인사를 받은 정균 씨는 한껏 당황한 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점점 조금씩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 세령 씨의 제안으로 진료 후 종종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균 씨는 어떤 이유로 병원에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령 씨의 질문에 정균 씨는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도 될지 아니면 그냥 대충 둘러대야 할지 말이죠. 하지만 오랜만에 대화 상대를 만난 것이 좋았던 정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부 세령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를 떠나 보내고 많이 외롭더라고요. 자식들도 전부 아들놈들이라 살가운 구석 하나 없고 어느 날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겁이 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세상에나. 그동안 정균 씨 혼자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보다 세령 씨 방금 속으로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제 스스로가 한심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 처지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많이 공감이 되는걸요. 사실 저도 몇 달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거든요. 네, 세령 씨도요? 세령 씨는 차분해진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었지만 세령 씨는 인생에서 첫 결혼이었습니다. 60 넘어 했던 첫 결혼이라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지만 다행히 남편의 자식들은 세령 씨를 친엄마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세령 씨 또한 그런 자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남편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대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부모 자식의 연을 이어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령 씨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남편이 죽고 나자 자식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세령 씨를 본 채만 채하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다고 말이죠. 아마도 남편이 자기 앞으로 집을 남겨놓고 가서 자식들이 그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집에 혼자 남겨지며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병원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세령 씨가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요즘 병원 진료받는 날이 기다려져요. 정균 씨와 대화하는 게 정말 즐겁고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해요. 고마워요, 정균 씨. 정균 씨는 항상 저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세령 씨는 자신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정균 씨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균 씨는 그런 세령 씨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정균 씨는 세령 씨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또 다시 연애하면 인간이 아니다 라며 확고하게 의지를 다졌던 정균 씨였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신의 감정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세령 씨는 그전 여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뭔가가 있다고. 알 수 없는 확신이 솟구치자 정균 씨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이라도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다급하게 세령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세령 씨, 저기 제가 말이죠. 정균 씨, 안 그래도 제가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혹시 내일 시간 어떠세요?
정균 씨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정균 씨는 세령 씨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궁금해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휴, 잘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 큰일이네. 밤새 잠 못 이루다가 동이 틀 무렵에 겨우 잠에 든 정균 씨는 벌겋게 충혈된 눈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령 씨, 저기 제가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정균 씨를 좋아해요. 나이 60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싶지만 정균 씨의 중후한 목소리가 밤새 제 귓가에 맴돌며 절 잠 못 들게 만들어요. 마치 그 옛날 제가 가슴 저리게 사랑했던 첫사랑이 돌아온 것 같아요. 세령 씨, 하지만 세령 씨는 정균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거절할 거면 그냥 아무 말씀 하지 말아달라며 뒤돌아섰습니다. 세령 씨가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치자 정균 씨는 세령 씨의 팔을 붙잡아 앞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령 씨, 방금 세령 씨의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령 씨, 저 세령 씨를 좋아합니다. 저와 만나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남자답게 용기를 내서 먼저 고백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제 불찰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 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다이아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세령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정균 씨는 매일매일이 봄날 같았습니다. 정균 씨, 제가 커플 모자 샀는데 우리 이거 쓰고 같이 등산 가요. 정균 씨 저번에 보니까 장기침을 하시던데 이거 제가 집에서 직접 담근 도라지청이에요. 매일 따뜻하게 한 잔씩 꼭 드셔야 해요. 아셨죠? 정균 씨는 이런 세령 씨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균 씨 머리 염색부터 반찬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세령 씨에게 정균 씨는 점점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세령 씨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뜸해지는 연락에 정균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세령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아니야, 세령 씨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지만 이미 시작된 불안을 진정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정균 씨는 세령 씨를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세령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새로 만나시는 분이 생긴 겁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세령 씨랑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 아프기 싫습니다. 혹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괜찮으니까 빨리 절 떠나주세요. 제가 바빠져서 연락을 잘 못 드릴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균 씨에게 마음이 떠나서도 다른 사람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마음 함부로 가지고 노는 그런 여자로 보셨어요? 그럼 도대체 왜? 세령 씨는 한숨을 푹 내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달 전쯤 전 남편 자식들이 세령 씨에게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집도 자기들 몫인데 세령 씨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다며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달라고 했다고 말이죠. 안 그러면 소송을 해서라도 쫓아내겠다며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달라고 세령 씨를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세령 씨가 그 집이 아니면 살 곳이 없다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다 줄 테니까 죽기 전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라고요? 아니, 친자식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매몰잘 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이에 세령 씨는 다행히 여동생 집에 머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정균 씨를 달래주었습니다. 정균 씨는 그런 세령 씨를 보며 잠깐 동안 세령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오해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세령 씨가 한껏 씩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월세 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동생 집에서 지내려고요. 그리고 저는 정균 씨를 만날 때 항상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또 정균 씨에게만 데이트 비용을 다 부담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친구 소개로 돈을 벌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 버는 게 힘드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겨내야 할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균 씨는 혼자서 힘겹게 애쓰는 세령 씨가 안타까웠고 또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세령 씨,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선 동생 집에서 나오세요. 제가 머무실 거처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큰 호의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선물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집까지 신세를 져요. 정균 씨가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가 돈 빼면 시체인 놈입니다. 그리고 그 돈 전부 세령 씨에게 줘도 아깝지 않아요. 세령 씨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정균 씨는 세령 씨가 동생 내에서 눈치 밥 먹고 사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방두 칸짜리 전세 아파트를 세령 씨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며 세령 씨는 이 은혜를 꼭 잊지 않겠다며 정균 씨를 껴안았습니다. 세령 씨의 갑작스런 포옹에 정균 씨의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사이의 은혜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사실 동생 집에 머무르면서 눈치도 보이고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정균 씨 덕분에 이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균 씨는 잊고 있었던 세령 씨의 일이 다시 궁금해져 세령 씨에게 세세히 물어봤습니다. 세령 씨, 제가 세령 씨 일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얼핏 기억하기론 사람을 많이 데려와야 한다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정균 씨. 집도 마련해 주셨는데 일은 저 혼자서 노력해 볼게요. 세령 씨 혼자 모으는 것보다 제가 같이 모으면 2배로 빨리 모으고 좋죠. 일단 정확히 무슨 일인지 저한테 알려주실래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세령 씨는 이야기를 하는 듯 하다가 자기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내일 회사 대표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며 내일 같이 가서 회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사업 설명회를 들으러 가보자고 했습니다. 사업 설명회요? 그냥 세령 씨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균 씨가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런 기회가 정말 흔치 않아요. 정균 씨는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대표님 얼굴 한 번도 못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럼 좋습니다. 같이 가서 들어보죠. 정균 씨는 사업 설명회라는 말에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지만 세령 씨의 설득에 이끌려 결국 사업 설명회장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업 설명회장에는 정균 씨 또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70, 80대 분들도 있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세령 씨가 한 남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균 씨, 이분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표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정균 씨. 세령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표 한동만입니다. 저희와 함께 투자의 배에 오르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지만 정균 씨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사업 설명회 끝나고 저녁 한 끼 어떠세요? 아, 저는 대표의 갑작스런 제안에 정균 씨가 말을 얼버무리자 세령 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정균 씨를 정말 좋게 보셨나 봐요. 함께 저녁 식사라니
저도 아직 못 해본 자리인데. 정균 씨, 우리 대표님이랑 함께 저녁 먹으러 가요. 대표님이랑 식사 한번 하는 게 제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세령 씨 소원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얼떨결에 저녁 식사를 승낙해버렸지만 순식간에 흘러가는 상황에 정균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업 설명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와 함께 단상위로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대표의 물음에 사람들은 일제히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나 드리는 기회가 아니란 거 아시죠? 그럼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우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는 곧바로 사업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설명회를 들으러 온 사람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가끔 누군가 듣지 말아야 할 것처럼 소근거리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가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이 회사는 플랫폼 회사고 지점이 전국에 수십 개 있는 규모가 큰 회사라고 했습니다. 회원들끼리 사고 팔고 장사를 해서 서로 안전하게 무형의 장사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한테서 약 9%에서 10%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 수익을 가지고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원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렌트카 사업, 인테리어 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 계정에 1,000만 원이 들어있다 하면 한 달에 수익이 약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요즘 자동차 살 때 현금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 없죠? 그냥 신용카드로 몇십 개월 할부하면 매달 아깝게 나가는 이자가 얼마일까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내 계정 하나 만들면 통장에서 알아서 돈이 생깁니다. 그 수익 가지고 멋지게 자식들 차 한 대 뽑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 부모 대우 못 받고 얼마나 천대받고 삽니까? 저는 여러분들 마음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차 한 대씩은 턱턱 사줘야 부모 대접 받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80만 원에서 차 렌트료 내고 나면 돈이 좀 남겠죠. 그건 우리 회원님들 편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 돈을 넣어두면 그것이 알아서 무형의 상품에다 투자를 해서 한 달에 수익이 9%씩 나오는 적금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알고도 안 하면 바보라고 말하며 정균 씨를 쳐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 제가 했던 얘기 또 하자고 여러분께 어려운 시간 내서 오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 본론은 지금부터니까 잘 들으세요. 대표는 그날이 바로 자기 회사가 기업 공개 발표를 하는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공개 발표하는 것은 회사가 법적으로 모든 문제 없게끔 라이선스와 특허를 받아왔다는 말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발표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 있다가 비상장 주식을 상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인가를 받아서 혁신금융으로 인가를 받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인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든지 합법으로 합니다. 안전하게 회사가 커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 대표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덩달아 정균 씨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세령 씨가 핸드폰 어플로 자신의 수익률을 보여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믿지 못했던 정균 씨였습니다. 대표의 이야기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자신의 수익을 공개했는데 정말 눈이 돌아갈 만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정균 씨는 세령 씨가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세령 씨가 돈이 잘 안 벌렸다고 했던 건 계정에 넣어둔 돈이 적어서 수익률이 적다는 말을 돌려 말했던 것이었죠. 사업 설명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대표가 예약해둔 일식당으로 갔습니다. 정균 씨,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또 내일부터 해외여행을 나가서 한국에 없거든요. 해외여행이라니 정말 부럽네요. 하하, 전 이제 하도 가서 지겹습니다. 근데 통장의 수익을 가만히 놀게 하기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세령 씨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제 정균 씨도 세령 씨랑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노후를 즐기셔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정말 좋겠네요. 사실 제가 정균 씨를 따로 부른 건 다른 회원분들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은 좋은 조건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 싶어서인데요. 저한테만요? 왜 저를? 정균 씨는 뭐랄까, 다른 회원분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기운이 있달까요? 투자는 기세입니다. 배포도 커야 하고요. 세령 씨가 저를 볼 때마다 정균 씨가 참 남자답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대표는 한껏 정균 씨를 축혀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상장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득 보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게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나 사실 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계정에 1,000만 원 이상 넣으신 분들께만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억 단위로 넣으시는 분들께는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도 드릴 뿐더러 추가로 더 많은 수익률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균 씨는 대표가 말한 수익률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내내 머릿속에선 수익률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주식에 5천, 6개월 뒤에 만기되는 적금 2억, 비상금으로 놔둔 2천, 총 2억 7천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령 씨 계정에 1억 넣어주고 내 계정에 1억 넣어두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정균 씨는 낮에 대표가 보여주었던 해외여행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핑크빛 꿈에 젖어들었습니다. 꿈속에는 선상 위의 수영장, 매일 열리는 파티, 석양을 바라보며 즐기는 저녁,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세령 씨가 보였습니다. 확신이 선 정균 씨는 다음 날 10시가 되자마자 주식에 들어있던 돈을 모두 빼고 적금도 해약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정균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수익 시스템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며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균 씨 주변에는 노후에도 경비 일을 하거나 청소 일을 하며 노후에도 쉬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속썩이는 자식을 가진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정균 씨는 그런 친구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정보를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친구들의 상황이 나아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불러내서 회사의 수익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수익률이 그렇게 좋아? 아들한테 얘기해봤는데 함부로 그런데 돈 넣지 말라는데. 속고만 살았어? 자, 여기 봐봐, 내 수익률. 자식들은 지들만 똑똑한 줄 아니까 다 그렇게 말하지. 너 죽을 때까지 자식들 눈치 보며 일하고 싶어? 평생 가족들한테 희생했는데 노후에는 너도 좀 편하게 살아봐야 할 거 아니야? 정균 씨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끈질기게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정균 씨가 하도 귀찮게 굴자 친구들은 설명회만 가지고 치우자는 심정으로 정균 씨를 따라 설명회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정균 씨의 말에 미심쩍어 하던 친구들이 사업 설명회를 듣고 나서는 너도 나도 계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아껴둔 퇴직금, 딸 결혼 자금, 아들에게 빌린 돈을 모조리 계정에다가 넣었습니다. 정균 씨와 친구들은 은행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보며 눈이 돌아갔습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익금을 보며 더더욱 이 사업 시스템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부터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넣어둔 돈을 전부 빼고 싶은데요. 딸이 결혼할 때가 가까워진 친구가 계정에 넣어둔 돈을 빼려고 하자
회사에서는 정균 씨의 친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놓았습니다. 어머, 어쩌죠, 회원님? 지금 계정에 넣어놓은 돈과 수익금은 빼실 수가 없으신데요. 계정에 들어간 돈은 모두 포인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뺄 수 없고 회사와 제휴된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돈을 못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상장된다는 주식은요? 네, 저희는 문제없이 준비를 다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승인을 자꾸 미루고 있네요. 그 말만 벌써 6개월째잖아요. 승인이 나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계세요.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도 급하게 돈을 빼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돈을 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야, 김정균,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딸 신혼집 살 때 보태줄 돈이었는데 너 이제 어떡할 거냐고. 내가 내일 대표한테 연락해 볼게. 대표는 무슨, 너도 그 놈들이랑 한패지? 흥분한 친구에게 멱살까지 잡힌 정균 씨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넣은 것은 정균 씨였습니다. 조금씩 넣던 돈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균 씨는 자신이 가진 현금을 모조리 털어넣은 계정의 수익금을 볼 때마다 흐뭇해했었고, 그러다가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아 그 돈도 전부 계정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정균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회사에 털어넣은 데에는 세령 씨의 부추김 때문이었습니다. 정균 씨, 지금 사시는 집 팔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우리 결혼은 안 했어도 거의 부부나 다름없잖아요.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좋죠. 그쵸, 좋으시죠? 그럼 이제 우리 호칭을 여보라고 부를까요? 여보? 정균 씨는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세령 씨의 저돌적인 말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보, 여보 집 한 돈도 계정에 넣는 거 어때요? 은행에 묵혀두긴 너무 손해잖아요. 그냥 이참에 다 넣어버립시다. 그럼 자식들한테 차 한 대씩 뽑아주고 우리 내년에 사시사철 해외여행 다닐 수 있어요. 아, 여보랑 해외여행이라니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리고 세령 씨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날리며 정균 씨가 아예 맥을 못 추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난 진짜 복받은 여자인가 봐요.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을까요? 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정말 고마워요, 정균 씨. 나는 진짜 당신밖에 없어요. 옆에서 자신을 지켜 세워주며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세령 씨 때문에 정균 씨는 더욱 우쭐해졌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 나 챙겨줄 사람이 배우자뿐이라는데 아들놈 다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할 건 세령 씨뿐이지. 그렇게 정균 씨는 은행에 있던 수억을 모조리 계정에다가 넣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촐하게 결혼식 올리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크루즈에서 우리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거 정말 멋지겠는데요. 저는 세령 씨 말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아이, 정말요? 그럼 이 집 말이에요. 우리 결혼하면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세령 씨 앞으로요. 어머, 제가 너무 염치가 없었나요? 사실은 친구들이 자기 남편들이 집 명의를 자기들 이름으로 해줬다고 하도 남편 자랑을 해대서 속이 상했지 뭐예요. 그냥 방금 제가 한 말은 못 들은 거로 해주세요. 정균 씨랑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복인데 집 명의라니 제가 경솔했어요. 아닙니다, 세령 씨. 아내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이 집 명의 세령 씨 앞으로 돌릴게요. 제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정균 씨는 자신에게 남아있던 집도 세령 씨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정균 씨는 의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하지 않았고 행복에 젖어 황홀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돈을 못 빼서 난리가 난 이 시점까지도 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는 이 상황에도 정균 씨는 세령 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자 친구들은 하나 둘씩 지쳐갔고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가정을 망가뜨린 죄인이 돼버렸고 삶은 더 고난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정균 씨는 그런 친구들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곁에 있는 세령 씨를 보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세령 씨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균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갔고 이런저런 모임을 핑계대며 외박하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에는 정균 씨만 보면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령 씨가 문자 하나만 덜렁 남긴 채 사라진 것이었죠. 정균 씨, 저 머릿속이 복잡해서 며칠 잠깐 절에 좀 다녀올게요. 정균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세령 씨를 이해했습니다. 세령 씨도 나처럼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날 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 그래, 며칠 마음 정리하고 오면 우리 둘 사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세령 씨가 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자. 하지만 세령 씨는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맘졸이며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쯤 되던 때에 세령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균 씨, 많이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세령 씨 지금 어디세요? 저 내일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일 하루만 딴 데서 지내다 오시면 안 될까요? 정균 씨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집도 싹 치워놓고 저녁도 맛있게 차려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정균 씨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친구도 자식들과도 사이가 틀어져서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 찜질방에 하루 있다 오죠 뭐. 아, 그러시겠어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 찜질방에 가 계시고 모레 저녁에 집에서 봬요. 정균 씨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세령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대면대면한 말투. 무엇보다 여보라 부르지 않고 정균 씨라 부르는 세령 씨에게 왠지 모르게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령 씨를 볼 생각에 서운함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다시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오랜만에 이발도 하고 때 빼고 광 좀 내야겠구만. 그렇게 이틀 동안 찜질방에서 보낸 후 정균 씨는 세령 씨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사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옷매무새를 만지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균 씨는 콧노래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정균 씨 집 현관문 앞에 정균 씨의 옷과 짐들이 마구잡이로 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균 씨는 세령 씨가 미안한 마음에 집 청소를 싹 한 거구나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아무리 눌러도 세령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자꾸 틀린 번호라고 경고음만 울려댔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봐도 끊임없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될 뿐 세령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정균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웬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정균 씨를 보며 그 사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짐 가지러 오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집 새로 매매한 사람들입니다. 사모님께서 오늘쯤 사장님 뵐 수 있다고 했는데 딱 만나 뵙네요. 저희가 내일 이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내일 아침까지 이 짐 좀 치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사라니, 여기 우리 집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자 젊은 부부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균 씨를 남겨둔 채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모든 상황에 정균 씨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서 생각 하나가 스쳐갔습니다. 그래, 그곳에 가면 세령 씨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황급히 차를 몰고 사업 설명회를 했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에 커다랗게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놈들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냔 말이야. 문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는 정균 씨에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여기에 빠져서 집안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 결국 모든 걸 날려버렸다고 말이죠. 온 가족들이 뜯어 말렸지만 가족들 말은 듣지 않고 대표라는 사람 말을 거의 맹신하듯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거 대표 아냐? 저 차 막아요. 맞네. 옆에 그 여자도 타고 있잖아. 놀라 고개를 돌린 그 순간 정균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세령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령 씨는 시선도 피하지 않고 정균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흔들며 새빨간 입술로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차로 달려갔지만 정균 씨는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한쪽 구두가 벗겨질 정도로 쫓아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차는 점점 작아지며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균 씨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나타났던 세령 씨는 다시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대표의 차 번호와 핸드폰 번호 그리고 대표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다 신고했지만 차량과 휴대폰은 모두 대포차와 대포폰이었고 신상 정보 또한 모두 가짜였습니다. 세령 씨는 마치 그림자처럼 대표와 한패였고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정균 씨에게는 남편과 사별했다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남편이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대표가 남편이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그 혼란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령 씨와의 만남이 모두가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죠. 세령 씨는 친근한 미소로 다가와 친분을 쌓은 후 그들을 회사로 유인했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심신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물색하는 일명 호구잡이였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는 듯한 눈빛으로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정균 씨와 사람들은 세령 씨와 대표의 그늘 아래에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찰에선 그 두 사람을 잡을 방법이 사실상 희박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잡아와서 법정에 세운다 한들 법원에서는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돈을 맡긴 자들까지 구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말이죠.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해도 무엇보다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인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서는요? 전 그놈들이 써준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들고 있다는 말에 정균 씨와 사람들의 눈은 다시금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절망스런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 조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사기를 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불리한 문서를 남겨놓았을까요? 고수익을 어느 기간까지 보장한다. 수익이 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같은 중요 내용은 다 빠져 있을 것입니다. 위 두 가지가 빠졌다면 무늬만 계약서이고 실제로는 범죄자가 추후 고발 당했을 때를 대비해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정균 씨는 경찰에게 따로 가서 세령 씨에게 빼앗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 분 명의로 해주셨다면서요? 그럼 빼앗긴 게 아니고 김정균 씨가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팔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분을 잡는다 해도 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정균 씨는 정말 오갈데가 없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균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령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세령 씨는 한 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세령 씨 맞아요. 세령 씨, 제발 내 집만 돌려줘요. 집만 돌려주면 다른 건 달라고 안 할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팔았을 뿐인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자식들한테도 손절당하고 친구들한테도 손절당하면서까지 세령 씨를 위해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세령 씨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날 두고 떠나버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정균 씨의 애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세령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퀴벌레를 대하듯 격렬하는 목소리로 정균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불나방처럼 달려들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정균 씨는 그저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정균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둘째 아들은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몇십 통의 전화를 건 끝에 다행히 막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사정해서 몇 달치 고시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치를 떨며 이제 남아있는 정도 다 떨어졌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창문 하나 없는 3평 남짓한 고시원 방 안에서 정균 씨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받아주는 건 막내 아들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아들, 정균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저기 막내야,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명절 때만이라도 한 번씩 만나면 안 될까? 휴대폰 너머에서는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막내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랑 저 이제 아버지 없다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연락하시는 것도 무슨 염치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한 짓은 까맣게 잊으시고 또 아버지 외로운 감정만 내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란 이유로 모든 게 다 용서될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연락받고 싶지 않아요. 핸드폰에 부재중 기록 남아있는 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 이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아마 아버지 장례식일 거예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식된 도리예요. 막내 아들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정균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정균 씨는 모든 걸 단념한 채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전히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술독에 빠지지 않고 공공근로를 다니며 남은 삶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절대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주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도 그 큰 일을 당해놓고도 정균 씨는 또 다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근로에서 만난 여성분을 좋아하게 된 것이었죠. 정균 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머리에 무스를 발랐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 정균 씨가 말을 했습니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정균 씨는 씩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은 달라. 이번엔 정말 진짜라고. 아무것도 없는 널 좋아한다고. 그럼 수키 씨도 날 좋아하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 매일 따뜻한 꿀차를 가져올 리가 없잖아. 그거야 일 마치고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한 잔씩 주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 잔씩 나눠준다며? 아니야. 나한테 전해줄 때는 일부러 손도 살짝살짝 부딪히고 은근한 눈빛을 보낸다고. 거울 속 정균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키 씨한테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해볼까나? 그렇게 정균 씨가 부푼 기대감을 안고 고시원 건물에서 나오는데 정균 씨 앞으로 외제차 한 대가 쌩안이 지나갔습니다. 정균 씨가 외제차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다시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방금 지나간 그 외제차 안에는 세령 씨와 대표가 타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또 누굴 노려볼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다단계 폰지 사기를 당하며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정균 씨는 아직도 자기만의 환상 속에 빠져 계신 듯 보입니다. 노후에는 그저 말동무 정도만 할 수 있는 친구 사이만 되어도 값진 인연을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만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종종 순수한 호의를 크게 부풀리거나 오해하여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호의가 전부 사랑의 감정이 아닌데도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의를 사랑으로 오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하기를 눌러주셔서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